자, 10주차 수업은 날씨와 생활인데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사실 날씨와 생활은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나와 또 실제로 연관성이 깊죠.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 안에 날씨라는 것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흥미도 많을 거고 같고 또 이해도 다른 내용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흥미롭겠죠.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즘 하늘에 있는 구름 계속 잘 보고 계시죠? 지난 학년 수강생들이 하늘을 보고 구름을 바라본 모습은 어땠을지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둠둠둠 따둠둠둠 따라둠둠둠 따둠둠둠 둠둠둠 따둠둠둠 따라둠둠둠 따둠둠둠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언젠가 한 번쯤은 오고 싶었어.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 반복되는 하루들이 지겨워져서 오늘을 내게 선물하기로 해.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 정도의 성취는 부려도 되잖아. 창밖에 밝은 별 하나 어서 가자 저기 멀리 저 불빛을 따라. You only live once. 오늘이 지나면 You only live once. 다시 돌아가겠지. You only live once.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를 You only live once 위해 살고 싶어. 오늘만큼은 애벌레가 아닌 butterfly. Brand new day is calling now. 어디든 좋아 나랑 너랑 우리 다 오늘은 모두 잊자. 기차에 몸을 실어봐 어때. 의자에 등을 기대봐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번데기는 나비가 될 거야.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 정도의 성취는 부려도 되잖아. 창밖에 밝은 별 하나 어서 가자 저기 멀리 저 불빛을 따라. You only live once. 오늘이 지나면 You only live once. 다시 돌아가겠지. You only live once.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를 You only live once 위해 살고 싶어. You only live once. 오늘이 지나면 You only live once. 다시 돌아가겠지. You only live once.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를 You only live once 위해 살고 싶어. You will b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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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dum, da dum dum dum, da da dum dum dum, da dum dum dum, dum dum dum, da dum dum dum, da da dum dum dum, da dum dum dum. 네, 잘 보셨죠?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구름 사진에 이름을 붙여보고
그냥 바라만 봐도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앞으로도 계속 수업이 끝나도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보는 습관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전 시간에 지구의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나름대로 또 재미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46억 년 됐다 그랬죠. 46억 년 전에 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가 출현하기 전까지 만 년이죠. 1만 년 전까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인류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아는 것은 이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지층 속에 남겨진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질시대를 해석하는 두 가지 자료는 바로 지층과 화석이었습니다. 지지시대를 측정하는 방법은 연대 측정이죠. 우리가 그냥 순서를 알 수 있는, 순서만 알 수 있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젊어서 내가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지층의 선호관계만을 밝혀내는 상대 연대가 있었고, 정확하게 절대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수치화하는 그런 절대 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연대는 암석 속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불안정한 원소, 이걸 방사성 원소라고 부르죠. 이 방사성 원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을 찾기 위해서 반으로 쪼개지면서 다른 안정된 원소로 바뀌어요. 이때 반으로 쪼개질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이 반감기 곱하기 그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곱하기 얼마만큼 쪼개졌는지 횟수를 곱해주면 지층의 절대 연대가 계산이 됐었어요. 자, 화석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우리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우선 시대를 알 수 있고 시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의 지층인지 알려주는 거죠. 이런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표준 화석이 되려면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지역은 넓게 분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생대 하면 삼엽충, 중생대 하면 공룡과 아모나이트, 그다음에 신생대 하면 합해석,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만 그 넓은 지역에 살고 다른 시대에는 살지 않았던 그런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예전에도 살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살았던 환경을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그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기후를 보고 그런 화석이 나타나면 예전 지질시대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그 오래 시대에 또 여기에 환경이나 기후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화석을 시상화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화석의 의미죠. 지질시대는 지층과 화석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나눴었죠.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죽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눴었는데, 대부분은 어디? 성캄브리아대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성캄브리아대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거의 없다. 발견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살았던 생물들은 되게 박테리아들이었었죠. 그래서 발견되는 화석이 없기 때문에 이 성캄브리아대 지층에서는 여러 가지 화석 생물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 고생대 말부터 대륙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신생대에 와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도 있죠. 세계 지도, 현재의 5대양 6대주를 이루고 있는 이 수륙 분포를 이루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고생대 표준 화석은 삼엽충, 중생대는 공룡과 아모나이트, 그리고 신생대는 멤모드와 합해석이었어요. 여러분들 탐구 보고서에 나눠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죠. 그것도 삼엽충과 그리고 암모나이트 그리고 합해석 이렇게 바다 생물 세 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바다에 살았다는 거고 각각 시대가 달랐다는 게 특징이었죠. 식물의 분포도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고생대는 양치식물들이, 그리고 중생대에 오면서 거시식물, 그리고 신생대에 오면서 속시식물들이 번성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주차는 날씨와 생활일 텐데요. 우선 1차 시에는 일기예보와 우리나라 날씨와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2교시 듣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3차 시까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차 시, 3교시에 탐구 보고서 풀이가 잘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날씨와 생활은 우선 크게 보면 일기예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마도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우리 지상파 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나오는 일기예보 있죠? 기상캐스터 그 정도 이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날씨와 기후, 그리고
날씨와 생활, 우리가 그 날씨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날씨, 기단, 전선, 뭐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이 이제 구름, 안개 이런 그런 것들과 생활과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나라의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악기상들이죠. 재난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되고 있는 악기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기상들, 이상 기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요 단원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일기예보, 여러분들이 1교시에는 기상캐스터가 돼서, 아니 기상캐스터보다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 거예요. 일기도를 그릴 건데요. 직접 기상청에 있는 기상청 사람들 제가 보라고 했었죠. 그 기상청에 있는 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일기도를 그릴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일기예보의 사례, 우리가 주로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일기예보 예를 몇 가지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침 공기는 쌀쌀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 낮에는 마치 초여름처럼 덥습니다. 절기 이파이자 어린이날인 내일도 날이 오늘처럼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여전히 25도 이상 올라 덥겠고요. 해가 지면 금세 공기가 식어가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겠습니다. 감기에 들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온종일 바람이 거셉니다. 오늘 대관령 일대는 순간시속 65k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되는데요. 영동지방과 경북 북동지방의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전쯤 해제되겠지만요. 건조주의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밖에 내륙지방도 대기가 점점 메말라갈 것으로 보여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온종일 맑겠고요. 아침에는 남부 내륙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춘천과 안동 9도, 대전 10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대구 네, 요게 이제 17도까지 일기예보 올라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는 일기예보죠. 날이 가장 점차 흐려지겠고, 일반적인 토요일 오전에는 일기예보가 기온과 되겠고요. 전국에서 여러분들도 이 적은 정도는 양이 비가 충분히 그치겠습니다. 가능한 날씨였습니다. 일기예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일부터 당분간 동해안 지역의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 사이에서 서풍이 불어들 텐데요.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바람이 더욱 강해지는 양간지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제가 원하는 바람이 일기예보는 예상됩니다. 이런 거예요. 앞에 산맥을 이렇게 넘으면서 등압선이 나오고 고온 기압이 건조한 나오고 바람으로 바뀌는 하는 탓에 것들을 대기도 해석하는 차차 거죠. 분주해지는 이거를 만큼 여러분들이 화재에 직접 해볼 거예요. 뒤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일 지역에 내용과 같습니다. 진짜 이제 이거는 지난 일기예보지만 제가 요 일기예보 사례가 굉장히 좋은 일기예보라서 요걸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압 배치가 되어 있을 때 고기압일 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요 부분을 아마 그리고 또 이걸 해석까지 하는 기상청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진짜 기상청 사람들이 하는 일기예보를 볼게요. 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전혜봉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소풍 가기 좋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으로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풍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잠잠해지겠습니다. 또 동해 먼바다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을 일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바다 상황도 점차 호전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7에서 18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역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으니까요. 나들이 나가실 때 가벼운 외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몽골 부근을 보면 저기압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촘촘한 등압선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바람 상황을 기압계를 통해 살펴보면 촘촘했던 등압선은 점차 성그러지면서 강하게 불던 바람은 조금씩 약해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전 중으로 대부분 해소되겠으니까요. 낮 동안 하는 야외 활동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상황은 이어지겠으니까요. 늘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해제된 이후 동해 먼바다의 풍랑특보도 해소되겠으니까요.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안전한 운항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거리가 1km 미만인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당 지역을 통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자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에 나와 있던 그 어지러운 등압선 그리기를 해 보고요. 직접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린 등압선은 그리기에 따른 일기도를 작성해서 직접 한번 지금 요 기상청 사람처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압선 그리기를 할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등압선은 말 그대로 등압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압이라고, 대기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다는 거, 보이진 않지만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갈릴레이도 몰랐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갈릴레이 시대에는 몰랐었던 그러한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게. 자, 여러분들은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는 가끔 잊고 살지만 공기도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가 갖고 있는 힘은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상공으로 비행을 하다 보면 어때요? 고막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죠. 그럼 왜 그렇겠어요? 내 귀 속에 있는 압력은 여기 지상에 있을 때나 상공에 있을 때나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어때? 위로 올라가면 바깥에, 비행기 바깥의 기압이 오히려 공기 분자수가 떨어지죠. 희박해지죠. 위로 올라가서 공기가 희박해지죠. 아래 공기들이 밀도, 중력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건 알고 있지. 희박해지기 때문에 내 귀 안에는 기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1기압이면 여기도 1기압.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이 기압이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래서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오히려 귀 속에 있는 기압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바깥에보다. 그래서 내 귀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귀가 굉장히 아프죠. 이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거를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이러한 원리들이 바로 기압이라는 존재 때문이거든요. 이 기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같은 기압을 연결을 해서 등압선을 그리게 되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등압선을 가지고 현재 날씨를 예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죠? 저는 이제 아이스는 잘 안 먹어요. 더우나 추우나 하신데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겨울에도 동동 얼음을 띄워서 먹더라고요. 자, 콜라를 먹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던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이스를 먹을 때 저를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만, 기분 안 좋겠지만 저를 굉장히 떠올리게 될 거예요. 이 수업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빨대를 꽂고 이렇게 콜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빨대 속, 이 컵 속에 들어있는 커피나 아니면 콜라가 이렇게 빨대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음료를 섭취할 수가 있는데 왜 이 음료가 올라올까요? 생각해 봤어요? 이 음료는 내가 쪽 빨면 내가 입으로 빠니까 힘이 세서 그냥 내 입심에 의해서 올라온다 라고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공기가 눌러대는 힘, 대기 중에 공기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기압이라고 하는 공기가 눌러대는 힘이 있는데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눌러대는 힘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기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의 기압은 우리가 주로 표준 기압 1기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니까 1기압보다 점점 줄어들겠죠. 아무튼 공기가 힘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빨대로 쭉 빨아대면 이
콜라 속에 있는 음료 속에 있는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되죠. 그래서 공기가 눌러대는 힘에 의해서 위로 밀어내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음료를 마실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펌프의 모든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즘 이제 그 세정제라든지 아니면 아이스 음료를 마실 때 한번 기압에 대해서, 기압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그런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네요. 자, 일기압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이가 아니라 갈릴레이의 제자인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미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런 과정을 보면 그 토스카나 대공이 그 나이든 갈릴레이한테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온다. 이거를 끌어낼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갈릴레이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의 높이, 일기압, 여기서 눌러대는 이 일기압은 우리가 물기둥으로 따지면 10m의 물기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얼마까지 팠어요? 12m까지밖에 안 팠죠. 12m까지 밖에가 아니라 12m씩이나. 그러니까 물이 올라올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팠죠. 그러니까 아무리 펌프질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펌프를 여기다 쓴다 하더라도 도저히 물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갈릴레이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갈릴레이 참 많은 일을 했죠. 알고 보면 결국은 갈릴레이는 이거를 끌어내질 못하고 나중에 제자인 토리첼리한테 이거를 연구를 넘기게 돼요. 그래서 토리첼리가 결국은 기압이 있다는 거, 물이 눌러대는 물이 밖으로 뿜어오려면 이 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끌어올려져야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공기도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리첼리는 이렇게 수은주의 기둥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수은은 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물기둥, 수은 기둥의 높이가 잘 보여요. 그래서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수은을 뭐 옆으로 기울이던 높이던 간에 수은주의 기둥이, 수은의 높이가 76cm까지만 올라오고 위에는 진공 상태가 된다는 걸 깨달죠. 다시 말하면 위에서 눌러대는 기압이 여기서 눌러대는 힘과 여기서 올라가는 힘, 이게 같을 때의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눌러대는 힘은 결국은 수은주 76cm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리첼리는 일기압은 수은 76cm 높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를 물기둥으로 따지니까 약 10m의 압력이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물을 팔 때 12m까지 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와서 기압의 단위를 1기압은 76cm 수은의 높이야. 그럼 2기압은 얼마?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로, 기압의 단위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압은 헥토파스칼을 쓰고 있는데요.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도 그릴 때 일기도 상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 바로 이 뒤에가 헥토파스칼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니까 1기압보다 높을 수도 있고 1기압보다 낮을 수도 있죠. 공기가 더 많이 모이면. 그러나 대부분은 1013 헥토파스칼보다 어때요? 더 낮죠.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중력이 잡아다니는 힘,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1기압, 다시 말하면 1013 헥토파스칼이니까 대부분 위로 올라가면 기압은 더 낮아지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1013보다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로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이 토리첼리가 기압을 정할 때 실험한 것들을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실험 주제는 토리첼리가 수은 기둥을 이용하여 기압의 존재와 크기를 알아낸 것과 같은 실험을 구현해 볼 것입니다. 압력 변화에 따른 물기둥의 높이 변화, 토리첼리 데모 실험, 오늘의 실험 주제입니다. 준비물입니다. 감압장치인데요. 그 위쪽을 보면 기압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고무마개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유리관을 넣을 것인데요. 화면의 오른쪽에는 수직으로 세운 유리관, 그리고 왼쪽에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유리관을 넣을 것입니다.
색소를 탄 물로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할 것이고요. 펌핑을 통하여 공기를 이동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실험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감압장치 안에 유리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물을 적당량 넣어줍니다. 뚜껑을 덮은 후 펌핑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펌핑을 할 것인데요. 이때 눈금과 그리고 유리관의 물 높이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펌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핑을 할 때 기압의 변화, 확대 사진 보시면 기압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공기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시험관에 있는 물의 높이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고무화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어떻게 되었나요? 유리관에 있는 물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고무화개를 열면서 공기가 들어와 기압이 높아지면서 그 들어온 공기의 압력, 즉 기압에 의하여 물의 높이가 높아진 것입니다. 정리 한번 더 해볼까요? 공기가 수면을 누르는 힘에 의해 물기둥이 높아지는데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룰 때 물기둥이 정지하게 됩니다. 기압의 변화에 따른 물 높이의 변화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펌핑을 하게 되면 기압값이 낮아집니다.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물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펌핑을 멈추고 고무마개를 열게 되면 공기가 들어오게 되어 기압이 높아져 물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토리첼리 데모 실험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이해가 가나요? 아니면 어려워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아니,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원리를 알아야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생활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꾸 열심히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 원리를 모두 이해하고 과학적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해석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건 이제 살면서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등합성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등합성 그리기를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할 텐데요. 기준은 1000헥토파스칼이에요. 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태 얘기한 거예요.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기압의 단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기압들은 어떻게 하냐? 기압계가 알아서 다 재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간격은 여러분들이 그릴 때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1010도 있고 1005도 있고 1002도 있고 1004도 있고 이렇게 숫자가 기압을 측정한 수치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그릴 필요는 없이 같은 기압을 연결할 건데, 등합선을 그릴 건데 1000을 기준으로 해서 1000 그 다음에 플러스 4 하면 1004 이렇게 4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1008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더라도 이걸 다 연결할 필요는 없이 1000을 기준으로 하기 시작했으면 1000, 1004, 1008, 1012 이렇게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주면 되고, 나머지들은 숫자를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등합선을 경계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면 반드시 한쪽은 기압이 높고 한쪽은 낮은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같은 이렇게 방 안에 있더라도 창문 있는 쪽과 이쪽 안쪽은 기온이 다르죠. 이렇게 기온이 다르면 어떻겠어요? 밀도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쪽은 창문이 있어서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하고, 이쪽은 이제 보일러를 켜서 기온이 따뜻하게 방바닥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여기보다 같은 방이지만 같은 방 안에서도 따뜻하고 차가운 온도 차가 0.000일도라도 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밀도가 높으니까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공기가 여기 모여서 여기는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저기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밀도 차가
온도차가 나니까 기압차는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 한쪽은 고기압이 되고 한쪽은 저기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단지 날씨에 영향을 미칠 때는 얼마나 기압차가 많이 나냐. 다시 말하면 창가 쪽과 안쪽, 방 안쪽에 온도차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기압차도 또 크게 나겠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항상 어느 곳이든 기압차는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관측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1004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8이 있어요. 근데 1008이 여기 있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없죠, 지금.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8이 있고 여기가 1008이 없다 하더라도 1010과 1005를 이렇게 이어보면 1006, 1006, 1007, 1008, 1009, 1010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대충. 그러면 1008이 대충 이쪽에 있겠다. 이렇게 어림 잡아서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관측값이 없는 곳은 근처의 값에서 거리 비례로 어림하여 그린다. 좀 직접 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압선은 1008에서 1008을 그릴 때 직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직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1004에서 1004로 이렇게 이어질 때 직선으로 그리지 말고 매끄럽게 이렇게 연장을 해주셔야 돼요. 둥그런 곡선이 되도록.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1008이 없다고 오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림 잡아서 끝까지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끊어져서는 안 되고요. 서로 오다가 1008이 이렇게 있다가 1008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한 점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쭉 가다가 이렇게 갈라져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압선이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원형이 되어야 되는데 가다가 여기서 있다고 해서 갑자기 얘를 가로지러 간다거나 이렇게 교차해서도 절대 되지 않아요. 이건 직접 그려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부터 등압선을 그릴 텐데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이건 가장 간편한 일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장 숫자가 높은 곳과 가장 숫자가 낮은 곳을 찾아서 먼저 연결하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0, 34, 28,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개 앞에 기압이 낮은 곳은 900단위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기압이 높은 곳은 1000단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같은 숫자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찾았죠? 가장 이쪽 부분은 보니까 숫자가 커요. 그래서 가장 숫자가 큰 걸 찾아보니까 40이네요. 그러면 40과 40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죠. 직선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심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40과 40을 이렇게 둥글게 매끄럽게 이어주시면 되고 40 다음에 뭐겠어요?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주라고 했죠. 근데 40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러면 40보다 작아진다는 소리죠. 40보다 4가 작으면 36이에요. 그러면 36을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보세요. 36이 여기 있네요. 36이 여기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0보다 36은 작고 34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보면 34, 35, 36, 37, 38, 39, 4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림 잡아서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대충 이해가 가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36보다 4 작으면 3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네요. 여기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렇게 이어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32 이렇게 밖으로 가서 이렇게 35보다는 작죠, 32가.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빠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그림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그렸다 치고,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줄어드네요. 제일 숫자가 작은 걸 찾았더니 04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둥글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04보다 이제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08이죠. 08을 그려주시면 네, 이렇게 08, 08 이렇게 그려주시고 8 다음에 4가 크면 10이죠. 11을 연결해 주시면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딱 봐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한쪽은 고기압, 한쪽은 저기압이라고 그랬죠. 딱 봐도 이쪽은 숫자가 작으니까 저기압이고 이쪽은 숫자가 크니까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엔 고기압, 이쪽엔 저기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지금 저기압 중심에 들어있네요. 근데 이 그림을 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뒤에를 이어서 보세요. 다 그리고 나면 대충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다 보면 어디에서 막히게 되냐면 24예요. 자, 24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 오지 마. 여기 오지 말고 앞으로 넘겨서 다시 그리세요. 스스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야 얼른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24를 한번 볼게요. 28 다음에 24를 쭉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24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 문제가 되냐면 23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럴 때는 우리나라 이거는 지금 항상 그랬잖아요. 지구를 볼 때는 아주 큰 시선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큰 시야로 크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확대해서 본 거지 사실은 큰 세계지를 펼쳐놓고 보면 어느 쪽엔가 또 고기압 저기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고기압을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쪽 24는 이쪽 고기압에서 이렇게 확장되어 간 것이고 이쪽은 따로 고기압이 만들어진 2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1선을 이렇게 연결해 준 거는 이거는 등압선을 그린 게 아니라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구분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게 어떤 학생이 그린 건데 이렇게 이제 나눈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 여러분들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둥그렇게 그려주고 막힘이 없이 쭉쭉 빼주시고요. 고기압, 저기압을 표시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의 뒤에 이제 일기도 기호를 그리고 나면 일기 기호를 한번 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지 말고 이렇게 등압선 그리기만 한 후에 한 번 더 진한 색깔로 이렇게 부드럽게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것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압선 그리기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 수업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 천천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자기 걸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등압선 그리기 마치고 다 그려주세요. 제발. 마치고 나서 잠깐 뒤에 2차 시에 다시 계속해서 일기기호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But when it's evergreen, it will last through the summer and winter too.